올해 수출되는 양이 2024년 1분기보다 적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캐점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제가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1월, 2월, 3월 보면 수출량이 적지만 계속 증가가 돼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71% 점유를 했어요. 근데 2022년 63%, 2023년 55%, 작년에 46%, 올해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빨간색이죠. 공매도가 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저는 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희경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관세 이슈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한지 또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관세가 워낙 이슈니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관세는 4월 9일 날 90일 유예가 됐고 또 미중 관세 전쟁은 서로가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가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만 한다 하더라도 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즉, 큰 악재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이제 해소 기대감 국면으로 간다. 따라서 기대감을 타고 시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지수보다도 가장 강하고 특히 작년에 미국 지수가 정말 강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는 달러 차트 월봉 차트고요. 아래는 우리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보게 되면 달러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그때 보면 코스피는 반대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2000년도에서도 달러가 강하게 약세로 가면서 우리 코스피는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길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미국보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정말 달러가 초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늘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또 글로벌 시장 중에 강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한 1년간 달러 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자체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7년, 2020년 달러 약세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에는 달러 일봉 차트고 아래는 원화 일봉입니다. 달러는 1월 달부터 계속 약세로 강하게 이어졌는데 원화는 달러 약세에 비해서 강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도 달러 약세만큼 강하게 강세로 가면 2017년이나 2020년처럼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할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강세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르게 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폭도 약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는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폐 또 환율을 보면 가장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런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한국 시장은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특히
길게 해서 우리가 뭐 오늘 내일 보는 게 아니고 조금 길게 해서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보시는 차트는 먼저 까만색, 좌측의 까만색은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주당 수익률이죠, EPS가. 주당 수익률이 높으면 뭐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겹쳐 있는 빨간색은 미국 MSCI,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ETF, 즉 우리나라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EPS는 높은데 주가는 낮다. 그러면 주가는 뭐 주당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이게 저기 화살표 갔던 그 지점에서도 그런 현상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코스피 지수 순이익률. 그러니까 1년 1년 보면 순이익률이 뭐 차이가 있지만 한 2년씩 묶어서 보면 거의 주가하고 순이익률이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016년, 17년 노란색 그래프는 순이익률 증가율. 순이익률이 확 증가할 때 주가도 확 증가를 했고요. 2018년, 19년 감소하면서 같이 감소. 2020년, 2021년 같이 상승.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24년, 2025년 보면 순이익률이 확 증가가 됐고요. 특히 뭐 관세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EPS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에 있고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보면 요거는 또 다른 그래프인데 우리가 PBR 그래프인데 보면 PBR이 0.8배 이하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0.8배 정도까지 하락돼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앞에 더 보태서 실적 자산, PBR은 자산 대비. 그래서 실적을 보든 자산을 보든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제가 2022년에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 보게 보면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2개 나오고 음봉이 한번 나오고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형태가. 보면 확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2개 나오고 지난달에 강한 음봉이 나오고 이번 달에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고 2022년, 2023년처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달러 차트나 원화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코스닥을 연결해 보면 코스닥은 한 850포인트까지 올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상승하는 초입이고 또 상승이 뭐 불같이 확 나오면 좋겠지만 원화 강세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 6월, 7월쯤 가면 언제 이렇게 상승했지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코스닥 85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자 설명을 드리고 또 업종적으로 한번 가보면 뭐 업종은 트럼프가 사실 알려주듯이 사실 뭐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뭐 자동차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되고 요런 섹터는 피해야 되고요. 요런 섹터는 상승을 하더라도
반등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관세하고 무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섹터. 그건 뭐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본 섹터지요. 뭐 방산조선 요런 섹터. 그래서 요런 섹터에 뭐 항상 주도 섹터는 사실 보고 있으면 어렵지만 어떤 계기로 조정이 확 나오면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60일 이동평균 사이 조정이 나오면 주도 섹터 매수하는 전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 받는 섹터들은 박스권 하다 나오면 매수해서 반등만 노리자. 보유하고 있으면 또 하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중소형 조선주들 뭐 이번 달 관세 영향으로 시장이 출렁했지만 한국카본이나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냈거든요. 52주 신고가. 이처럼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대형 조선주도 있지만 중소형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것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 플러스 또 트럼프 수혜 같이 겹쳐 있으니까 뭐 이쪽 섹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는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관세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벌써 부담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요건 4월 1일에서 4월 20일 수출입 통계입니다. 보면 뭐 관세청에 들어가면 10일 단위로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은 통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면 주요 품목 중에 반도체는 10%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이. 그런데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소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확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한 3.4%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똑같은 홍콩에서 22% 감소, 물론 미국 14% 감소. 이처럼 뭐 미국 관세 영향으로 중국도 미국의 수출이 적으니까 연쇄적으로 우리가 중국, 미국 대표적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벌써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쪽 수출 쪽은 실적 둔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긴 어렵고요. 물론 뭐 지금 녹화하고 다음 날이면 우리가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협상이 잘 되고 뭐 바랬는데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25% 관세라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뭐 관세 영향 미치는 섹터는 피하고 또 한동안 관세 외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요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제가 연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리포트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될 때는 대형주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또 수출이 감소한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퍼포먼스를 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출과 연관돼 있는 뭐 이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는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될 때는 중소형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나라 내수가 워낙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유동성은 공급이 되고 또 수출은 어려운 측면.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제가 이럴 거다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 대형주는 좀 자제를 하고 또 중소형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중소형 섹터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주나 음식료, 과거에도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또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속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부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2분기까지는 이어지는데 3, 4분기 정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1부에서 설명드렸던 요거 관세 영향을 보게 되면 다른 품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만 1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증가도 여러분 관세 영향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고 증가를 했고 관세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만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가를 했는데 왜 관세 영향을 받을 걸로 보는지 그 부분 또 뭐 잘 정리되어 있는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번 주 월요일 한국경제TV 뉴스가 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보면 지금 반도체가 수출도 많아지고 또 서로 뭐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는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증가하면 사실 반도체 업황은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제목을 보면 반도체 값 오르는데 오히려 감산을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 수요 절벽까지 예상이 된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 부과한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되기 전에 3분기, 4분기 수요를 미리 땡겨와서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 놓는 겁니다. 재고를 미리 쌓아서 지금 반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지금 좋다고 상승하기보다는 미래가 좋아야지 주가는 미래의 꿈을 묻고 가는 거니까 사실 1, 2분기 실적 좋다고 해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3, 4분기 수요를 미리 땡겨서 지금 사가니까 수요 절벽을 예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뭐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가 관세 영향이고 그러면 3, 4분기를 보고 반도체 뭐 실적이 둔화될 걸 보고 누군가가 끄집고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처럼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도체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드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1분기 D램 반도체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인데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려났고요. 마이크론이 3위. 삼성전자가 왕자 자리에서 처음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못 넘어가고 아직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도 통과 못하는 이런 영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서 중국 기존 D램 저가 메모리 공세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또 삼성전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본다면 삼성전자가 랠리가 나오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뭐 박스권 하단에서 오면 매수했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면 목표치를 낮게 잡고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어떤 매매 전략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전반적인 어떤 단순 매매 전략으로만 보지 예전처럼 무조건 보유하고 있으면 인류 기업인데 간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시절로 왔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반도체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따라왔나요? 중국 반도체 사실 반도체 업황 중에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중국 기술력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반도체를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공정을 나타내는 건데 보면 뭐 냉각 쪽에 1X 있는 게 18나노. 그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최고 기술이 지금 2024년 넘어가면서 11에서 12나노 기술, 요 정도 최고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18나노 밑으로 못 들어오게 반도체 장비라든가 못 들어가게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계속 막으니까 사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뭐 창신 메모리 CXMT가 DDR4 저가 메모리에 대해서만 공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DDR4 저가 메모리만 가격이 낮아지고 DDR5 고가 메모리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번에 DDR5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 규제망을 뚫고 지금 원제트 공정까지 양산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 차이가 크게 안 나죠. 그 정도까지 따라오고 중국이 사실 만들기 시작하면 가격은 다 폭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지고요. 사실 2024년 연간 실적 끝내고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중국 저가형 메모리 반도체를 피해가지고 올해 전략이 고가형 DDR5를 많이 양산하겠다. DDR4를 줄이고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DDR5까지 양산이 될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땅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반도체 섹터에 사실 정말 위기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뭐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반도체 나타내고 있는데 보면 창신 메모리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까지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DDR5도 공급량이 올해 확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이 잠깐 반짝 상승을 하지만 결국은 중국 이런 DDR4나 DDR5 양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뭐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중국이 시장에 들어오면 생태계를 다 망쳐버려요. 기존까지 반도체가 20년 이상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95%를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3사가 서로 암암리에 감산이 들어갔어. 반도체 가격을 또 올리고 이게 가능을 했는데 중국은 이걸 안 받아주지요. 너거는 될 대로 되라. 나는 무조건 생산하겠다. 항상 그래서 시장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가 그런 시절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확 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쪽 부분 뭐 염두를 하고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강하게 상승 전환시켜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PBR적으로 보면 워낙 뭐 저평가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과거 뭐 PBR이 이렇게 1배 이하로 밀리면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정도 밀렸기 때문에 반등을 펀더멘탈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과거처럼 또 중국이 무속도에 치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과거에 보여주던 모습.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뭐 16기업, 세계 최초 D램 반도체 개발. 이건 사실 우리 세대 때는 삼성전자가 항상 인류체 때 세계 최초 반도체 D램 개발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지금처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밀리고 마이크론한테 기술력이 밀린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원칙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세계 최초,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HBM4 세계 최초 개발이 됐다. 양산이 됐다. 그러면 또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유리기판 상용화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뭐 삼성전자는 이런 어떤 세계 최초 개발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줘야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기다리고 특히 HBM 4 세계 최초 희망을 하는 거죠. 개발을 하고 양산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도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또 기술력이 변했기 때문에 강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는 역시 외국인 수급이 확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월봉 차트고요. 아래쪽에는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삼성전자는 계속 그래도 우상향을 해왔고 LG 디스플레이는 우하향 20년 동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삼성전자 월봉 차트에 큰 변화가 생겼죠. 보면 제가 빨간 선으로 라인을 꺼놨는데 이게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 하단 지지를 받고 계속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정고점을 못 넘고 그리고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진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저가 메모리가 오면서 추세가 깨졌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되돌림이 한 번 나왔고 박스 주기 빨간선까지 한 번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오고는 또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제가 왜 준비를 했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보면 1세대 디스플레이, 2세대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 메모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에게 따라잡혔어요. 기술력이. 그리고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상승을 못하고 20년간 우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기술력이 잡혀버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밑에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술력이 따라잡힌 건 아닙니다. 아닌데 더 치고 못 나가고 지금도 저가 메모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봐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느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또 62,000원, 3,000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 축소고요. 그리고 여기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한 번에 확 빠지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워낙 큰 기술이고 기술력이 서서히 잡아먹힐 때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확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유사하니까요. 그래서 강하게 갈 때는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 또 훅 빠지면 또 매수해서 반등을 노리고 그래서 그 전략으로 이제는 반도체는 무조건 보유하는 시점은 지나갔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는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BM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까지 내고 그렇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하락 형태를 띠고 있죠. 차트를. 이건 앞에 말했지만 반도체 업황 영향, 중국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애들도 지금 트럼프 영향도 받고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라인을 끊고 박스권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보다도 지금은 조금 더 낮게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21선 돌파해서 올라간다 하면 또 비중 축소.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하반기로 가면 실적이 지금 1분기보다는 더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성장주들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실적 둔화 영향이 무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릴 때 매수하고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뭐 어쩌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기업 이걸 뭐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좋아지고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던 그런 시점이 서서히 끝나간다고 느끼게 되가 안타깝지만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뭐 계속 가니까 보유하십시오 하고 싶지만 또 제가 보는 시각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산업이든 또 성장과 하락 세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쉽지만 반도체 산업은 정점에서 이제 꺾이는 시점으로 간다. 그거는 뭐 중국 역량,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죠. 뭐 시장 자체는 로봇도 있고 뭐 계속 전기차도 있고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중국에게 조금 밀려가면서 약화되고 기업 실적 둔화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정점에서 꺾이는 과정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주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고 하면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D램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보면 지금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20년까지건 지금 위에 색칠되어 있는 상승 사이클이 22개월, 25개월, 22개월 계속 상승 사이클. 그래서 보면 하락 사이클 바닥권에서 상승 사이클 고점을 형성하는 조지점까지 사실은 반도체가 크게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상승 사이클이 확 꺾여 버렸어요. 20개월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저가 메모리를 내면서 상승 사이클이 확 꺾여버리고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 사이클은 미국 관세 정책 영향도 받고 또 중국 저가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이 들어오면서 이게 길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뭐 올해 3분기, 4분기는 수요 둔화, 절벽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 또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로 본다면 매수해서 보유가는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업황으로 본다면 지금은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대신 뭐 지금 추세로 보면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은 뭐 와 있으니까 매수하고 반등을 노리고 요런 매매는 가능한 위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업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여러분이 2차 전지 업황이 좋다 나쁘다 이거 파악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매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것도 1일 날 바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 5월 1일 날 되면 4월 수출입 현황 발표가 되는데 수출입 현황 중에 15대 품목 중에 2차 전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얼마나 수출이 됐고 또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된다. 업황이 좋아지는 거고 안 된다. 업황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수출입 현황 1, 2, 3월 현황만 딱 모아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수출입 현황 자료만 2차 전지만 따로 딱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위에 2024년 1, 2, 3월 2차 전지 수출 뭐 양이고 그 다음에 전분기지요. 4분기 10월, 11월, 12월 양이고 올해 1, 2, 3월입니다. 보면 올해 수출되는 양이 2024년 1분기보다 적어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은 추세는 뭐 이어지고 있다. 캐점은 이어지고 있다. 요렇게 뭐 분기로 보면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제가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1월, 2월, 3월 보면 수출량이 적지만 계속 증가가 돼요.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닥을 잡은 건 아닐까. 요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신은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면 4월 2일부터 또 관세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4월 달 또 나오면 5월 1일 또 얼마나 됐는지 보면 4월까지 또 증가가 이어졌다. 지금 1, 2, 3월 증가가 이어지는데 4월까지 증가가 이어졌다. 그러면 옷방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는다.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고 긴 캐점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요런 수출입 현황을 보면 요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후행이지만 2차 전지 가장 선단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2차 전지 업황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입니다. 보면 1분기 3,747억 흑자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게 느껴지잖아요. 3,000억, 3,700억 크게 흑자가 됐으니까. 하지만 이 흑자에서도 자세히 보면 미국이 첨단 제조업 세제 공제 요걸 우리가 AMPC라는데 세액 공제를 빼고 나면 830억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인데 세액 공제 받아서 흑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한 2차 전지만 본다면 아직은 어렵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보면 뭐 지금도 발표가 나오는데 안 좋게 발표가 나오죠. 그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1분기 수출량을 보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굳이 2차 전지를 접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좀 보고 4월 또 수출이 증가가 됐다, 3월보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자. 요 정도까지는 가능은 하고요. 대신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업황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하락을 했다면 L자로 상당히 옆으로 또 기간 조정 횡보를 하고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중국과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요거는 중국하고 포함이 되는 시장 점유율이고요. 보면 1위가 CATL, 시장 점유율이 38.2%, 2위가 비아디, 16.9%, 이것만 하더라도 절반이 넘어요, 벌써. 그런데 3위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9.8%, 10%가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이 10% 선이 중요하거든요. 왜 10% 선이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은 단일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뭐 물량 공세를 같이 펼칠 수 있는 게 10%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량 공세를 펼치기가 어렵고 밀려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과거에 뭐 LG폰이 시장 점유율 10% 넘어갈 때는 그래도 글로벌에서 싸웠는데 10% 깨지면서 도태되고 가면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10% 점유율은 상당히 중요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시점인데, 뭐 물론 뭐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뭐 그런 첨도 있지만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고, 중국은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 저가를 가니까 어차피 포함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SK온은 4.7%.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40%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전년 비해서 증가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위에서 8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작년이 4.2%인데 올해 3.2%로
22.2%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은 커지는데 역성장을 한다. 이건 뭐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뭐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 계속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 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올해 1, 2월 세계 전기차 시장이 27% 증가를 했어요. 중국 빼고. 그런데 뭐 국내 3사 9.7% 증가. 이것 또한 시장 세계 점유율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중국 기업이 역시 치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 2024년 23.4% 점유율에서 20.9%로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CLTL 뭐 중국 기업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처럼 뭐 경쟁했어.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고 나온 숫자니까요. 특히 뭐 삼성 SDI가 중국 시장, 원래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는 못하니까 워낙 중국은 자체가 돌아가니까 여전히 22% 제외한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게 삼성 SDI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에 비해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성장주들은 점유율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사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점유율이 하면서 시장 파이를 먹으며 미래에 큰 수익이 나오겠다 주가가 가는데 이렇게 밀리는 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랠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일단 좌측에 있는 것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현재 점유율. 보면 중국이 66%입니다. 거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저가를 밀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 유럽이 18%, 북미가 10%, 기타가 뭐 한 10%, 뭐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북미 시장은 중국보다 우리가 강하고요. 중국은 중국이고 그러면 유럽 시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 유럽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지 우리 2차 전지가 강하게 가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유럽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71% 점유를 했어요. 근데 2022년 63%, 2023년 55%, 작년에 46%, 올해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처럼 북미 시장에서도 중국한테 계속 밀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사실 우리가 기대를 좀 크게 했던 거, 뭐 EU가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매기는 거, 여기에 희망을 가졌는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 관세 폐지 협상을 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EU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전기차 섹터가 강하게 불을 뿜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시장이 커져야지 우리가 장악을 하는데 빠르게 가는데 미국 시장이 오히려 빠르게 커지기는 어렵거든요. 트럼프는 전기차에 뭐 친화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차에 유리한 걸 다 없애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한 북미 시장이 커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는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먼저 큰 틀에서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주가를 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희망적인 거 북미 얘기 뭐 우리가 막 관세로 중국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서 더 늘어나 봐야지 업황이 확 좋아지는 것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요런 시장 상황을 한번 드리려고 했고,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어떤가요? 2차 전지가 참 여러모로 순환을 받고 있는데, 뭐, 트럼프 영향도 받고 있고, 공매도 영향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기 전까지 줄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은 3월 30일, 이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3월 30일 공매도 양이고 4월 20일 공매도 양,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뭐 늘어나거나 줄었는지를 보려고 제가 통계를 냈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보면 다 빨간색이죠. 공매도가 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건 뭐 2차 전지에서는 조금 안 좋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 통계 내니까 공매도가 한 36%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건 작년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줄다가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다시 는다. 이건 아직도 2차 전지가 뭐 앞에 지금 시장 상황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공매도 측면에서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늘었다가 또 다음 달엔 또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환경이. 그래서 요런 공매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보면 뭐 업황 분석하는 데는 또 참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어났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은 어떤가요? 그래서 관세 정책 영향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보사 리포트 부분. 그래서 뭐 우리가 25% 관세 부과된다 막 그럴 때 나온 거고요. 근데 25%는 유예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10% 부과가 돼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보면 관세 영향을 받는 부분, 제가 보면 양극재는 받는다, 음극재 동그라미 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는 관세 영향을 받고 전해액은 안 받는다 돼 있지요. 요건 왜 안 받는지 갖고 보면 우리나라 엔캠이라든가 동아일렉트로닉스가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섹터는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최근 관세 영향이 불거졌을 때 엔캠이 가장 강하게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대신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좀 아쉽게 또 공매도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보다는 또 전체적인 업황 영향을 보고 또 공매도도 일어나고 있다. 그 점도 같이 보고요. 그러면 분리막도 받는다. 그러면 뭐 대부분 전액 빼고는 다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확 좋아지기가 만만찮은 부분이다. 그래서 트럼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관세 영향이 오게 되면 뭐 앞에 제일 선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뭐 가격 영향을 받으니까 단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되고 수익률도 좀 둔화가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전기차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을 올리면 또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지금은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장악을 하던 시장이니까 사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졌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에게 대응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은 결국은 길게 봐야 되죠. 지금 길게 보면 결국은 뭐 자동차가 디젤에서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 뭐 시장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과거 태양광 때
뭐 2차 전지하고는 다르지만 태양광이 처음 나왔을 때 확 급등을 했다가 캐점으로 조정을 받고 횡보를 오래 가다가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전고점을 넘어서 크게 갔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크게 보고 뭐 워낙 크게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이에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박스권 흐름, 하락 흐름이다. 요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하단에 왔을 때 또 다시 매수하고, 그래서 요런 매매를 해가면서 뭐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 수를 늘린다든가, 어차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식 수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뭐 너무 빨리 업황이 확 좋아지기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횡보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횡보도 상단과 하단 박스권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지금 흘러내릴 때도 박스권 움직임으로써 상단 하단, 그래서 상단에서 비중 축소, 하단에서 매수, 요런 것들이 옆으로 그대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더라도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는 또 비중 축소, 그렇게 조금 매매를 해가면서 뭐 주식 수를 늘린다든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요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은 뭐 올 거니까요. 그때 저점에서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요것도 보면 차트 보면 기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에서는 앞에 말했지만 저점 매수, 뭐 61선 넘어가고 121선 근처 갔을 때 또 비중 축소, 기본적으로 뭐 매매 전략은 그대로고요. 근데 이제 요게 옆으로 횡보로 바뀌는지를 봐야 되죠. 횡보로 바뀐다는 것은 지금 저점을 잡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요건 이제 캐점 하락에서 끝나고 업황은 이제 횡보로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럴 때는 매매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면 하락 때는 까딱 잘못하면 손실로 빠지는데 횡보 때는 기다리면 자기 위치는 다시 오니까요. 그래서 요런 시점이 오는지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래서 뭐 샀다 팔았다 요게 하락 때 어려우신 분들은 횡보 확인하고, 횡보 장세가 확인되면 그때 뭐 앞에 말했지만 업황 영향으로 좀 횡보가 길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횡보가 길어질 때는 의외로 뭐 매매하기가 편하고 또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특히 뭐 4월달 수출이 늘어나는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그래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조금씩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간다 저점에서 확 매수하거나 또 간다고 확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기는 아직은 업황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주도자 가능성 있는 종목 있을까요? 일부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둔화되기 때문에 큰 대형 섹터보다는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중소형 섹터 보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중소형 섹터,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형 섹터 설명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 요게 상호 관세 발표가 났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글로벌 주가 상승률입니다. 요 상승률을 보면 가장 크게 상승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코스피.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는 강합니다. 요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강함 속에서도 중소형주로 구성되는 코스닥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둔화될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주가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형주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소형주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뭐 그중에서도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소형 섹터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료 구체적인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뭐 중소형 섹터 중에는 뭐 가장 갈 수 있는 게 음식료하고 화장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음식료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음식료 업종 차트입니다. 업종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 엷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승기,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가 있잖아요. 음식료가 가파르게 상승. 그래서 2000년도 1차 상승 때 보면 이제 해외에 막 나가기 시작을 해요. 해외 성장도 나오고, 그리고 음식료 가격 인상을 해요. 가격 인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중국 등 물론 해외 성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인상이 되고, 그리고 곡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상승 이후에 한 10년간 지금 보게 되면 뭐 7, 8년 동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다시 3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앞에 1, 2차 상승 때 해외 성장됐다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K푸드,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글로벌 K푸드 뭐 바람이 불고 있다. 이처럼 다시 해외 성장이 뭐 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1, 2차 대세 상승 나올 때 음식료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했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막 인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 명분인데, 인상을 하고는 뭐 원재료,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음식료 기업이 가격 인하할까요? 인하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인상을 해놓으면 결국은 수혜를 받게 된다. 음식료주들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곡물 가격도 자세히 보면 지금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벌써 곡물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뭐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팜유, 코코아인데, 보면 뭐 소맥도 원단이나 팜유나 코코아는 올해 가격 하락을 했고요. 옥수수나 대두는, 옥수수는 5.2%, 대두는 3.8%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길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가 가깝고요. 하지만 이 상승폭이 큰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거나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음식료 원재료도 만들고, 이걸 살 때는 뭘로 사지요? 달러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러 가격이 하락하면 가만히 있어도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연초부터 달러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원재료 가격은 하락에 가깝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은 인상을 하는데 원재료는 오히려 하락을 한다.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시점이죠. 가져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곡물 가격이 아주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워낙 뭐 수출국이니까요. 뭐 그래서 뭐 그거까지 감안을 한다면 뭐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니까요.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료까지 본다면 뭐 곡물 가격 하락, 또 제품 가격 상승, 여기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해외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요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음식료, 중소형 섹터 중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료의 구체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음식료 섹터 종목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엑셀 파일로 뭐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으로 보면 너무 작지만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좀 크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음식료 종목 쭉 나오고 4월 22일까지 올해 상승률 또 추세가 중요하니까 상승률 있고 그 다음에 뭐 PBR 그 다음 이제 3분기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4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PER 그 다음에 해외 성장도 중요하니까 해외 매출 비중까지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 차트를 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중에 상승률 2위 대한제당 요건 뭐 접근을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다. 상승률 2위지만 얘는 정치 테마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 테마는 늘 아시겠지만 대선 끝나기 전에 벌써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상승한 삼양식품 요건 보면 해외 매출이 80%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성장이 가장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 해외 매출 중에 또 미국 매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매출이 높은 요런 종목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도 확 증가하고 PER 한 10보다 낮은 저평가고 그리고 뭐 해외도 한 10% 이상 매출이 나오고 또 올해 또 상승률이 또 상당히 있는 종목 그렇게 좁혀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한 오리온 정도가 또 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리온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뭐 요런 오리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음식료 뭐 제가 통계를 냈던 자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서로가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실적을 본다든가 해외 매출을 본다든가 포커스가 다르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준비를 했으니까 뭐 요번에 또 음식료 3차 상승이 나온다면 또 강한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리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오리온 차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뭐 트럼프 관세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고 차트도 보면 뭐 정배열의 추세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또 주식은 뭐 낮은 데서 매수해서 보유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저평가됐던 거 추세에 따라서 매수해서 가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뭐 투자 전략이 맞는지 또 맞는 부분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추세는 살아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적도 좋다. 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 구체적인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 중소형 섹터 중에 음식료, 화장품 관심 가지자 했는데 먼저 화장품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뭐 관세 나오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왼쪽은 미국이 국가별 화장품 수입하는 양, 그러니까 수출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제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때 보게 되면 까만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수출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1차 관세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낮은 데서 치고 올라가서 1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024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했고
2위가 프랑스, 3위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순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도 뭐랄까 협정 예외 품목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10% 관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멕시코나 다 같은 10% 내는 상황이니까 경쟁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5위인 중국만 145% 관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점유율 10% 점유율이 확 낮아질 확률이 높죠. 관세 그렇게 내고는 못 파니까. 그러면 그건 또 누가 가져가느냐?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우리가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중국하고 우리가 같은 아시아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이번 관세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 마켓 쉐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요렇게 보고. 그래서 뭐 관세에 따라서 뭐 다른 뭐 자동차나 이렇게는 어려운데 화장품은 의외로 또 장기적인 추세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또 화장품 시장 중에 미국 인디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ODM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뭐라 그럴까요? 뭐 그 태양 그거 있는 거 선크림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요런 측면을 보게 되면 뭐 경쟁국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줄어들고 우리가 좀 더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이렇게 관세 정쟁이 일어났을 때 2018년, 19년 그때부터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성장 기대를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 중에 관심 있게 보는 건 사실 올해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APR입니다. APR. 그래서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APR이고 그 다음 관세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종목은 한국콜마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콜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지수가 막 급락했던 관세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차트만 보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 한국콜마가 이렇게 가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화장품 업체 중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호재가 하나가 있는데 2분기에 미국에서 2공장이 가동됩니다. 1공장에 이어서 2공장까지 미국에서 가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관세 정책에서 좀 더 비켜날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부터 가장 강하게 상승한 건 한국콜마고요. 올해 1월부터 가장 강하게 상승한 것은 APR이고요. 그래서 요런 측면. 그 다음에 뭐 두 종목 다 뭐 4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4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뭐 현재 적정 주가고 대신 뭐 미국 시장 성장 바라보고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 뭐 지금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관세 영향으로 지수가 폭락할 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 또 뭐 모멘텀이 있는 게 음식료, 화장품 그게 또 차트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차트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만의 중소형 개별주 매수 기법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코스닥이 올해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때 뭐 앞에 제가 뭐 화장품주라든가 또 음식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업황 분석도 하고 또 실적 분석도 하고 이런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또 좋은 종목 찾을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또 분석을 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 이런 종목들은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가장 잘하는데 시장에서 장내 매수한다. 그러면 향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매수하게 되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 최대 주주가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한다. 그러니까 정려를 하는 거죠. 한 100억 정도 정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려세가 40% 이상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려를 주가가 높을 때 비쌀 때 세금 많이 내려고 정려를 할까요?
아니면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가 가장 저평가되고 낮다고 판단됐을 때 100억, 200억 점유를 할까요? 낮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려가 나온 기업, 저점 뭐 종목 중요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려 공시, 지금은 우리나라가 1세대, 2세대 넘어가면서 정려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투자금이 들어온다든가 자본이 변한다 이러면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공시 처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하는지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너무 어렵고 또 관세 정책으로 힘드시죠. 하지만 올해는 미국 달러 약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때 잘 종목을 선정을 해 놓으시면 또 상당히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 시장 잘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우리 시장을 통해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